일단 지난주에 CES가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사실 JP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큰 행사와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좀 있고 우리가 이걸 토대로 또 이제 제약바이오건 헬스케어에 대한 시선을 한번 확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대표님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또 일라이 릴리와의 이 AI 연구소 뭐 네. 5년 동안 엄청나게 또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뉴스를 좀 내보였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에서 일라일리뿐만 아니고 네. 지난해 한 50개 기업에 합작 투자를 했거나 벤처 캐피탈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 일라일리와 협업을 해서 그 의료 AI 쪽에 앞으로 연구 활동을 그렇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내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인데요. 엔비디아에서 한 해 그 어떤 벤처 투자를 하는 금액이 한 40조, 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금액적이나 엔비디아가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에서 의료 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하던 일에 대한 내용의 부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서 앵커께서 JP모건 헬스케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학회나 컨퍼런스들이 그 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 나오는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신규 그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의학 기술에 대한 발표장이 아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되지만 계약건입니다. 주로. 아, 계약권. 그러니까 이 행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얼마가 계약이 체결됐네, 얼마가 또 추진되고 있네, 협상을 딜. 하고 있네, 딜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재료 가치 부각에 대한 내용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한번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그 확장 재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의료 쪽도 그렇고 맞아요. 오픈 AI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뭐 등등등 이제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을 확장시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확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 이젠 안 끼는 사업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로봇도 한 달에 로봇도 걸쳤죠. 지금 마찬가지고 네. 결국엔 잘 만들어 놓은 렉 네. 하나가 네. 모든 사업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엔비디아가 왜 굳이 의료 AI라는 사업에까지 진출을 했을까? 네. 물론 이제 뭐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라고 하면 자율주행까지 혹은 로봇까지는 저는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의료 AI 쪽 네.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의료 쪽에 생각보다 조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즈니스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를 기반으로 해서 HBM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에 대한 그 생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을 확대해서 그 개척해 나가는 방향은 이제 순환출 쪽 구조를 이제 넓혀서 밸류체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료 AI에 투자하게 되면 의료 분야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분야를 확장 재생산하게 되면 이쪽에서의 또 HBM 반도체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밸류체인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선순환 구조에서 미리 투자를 하는 측면으로서의 엔비디아의 투자 관점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에서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번에 그 범용이라고 하는 걸로 큰 재미를 보니까 네. 알파마요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플랫폼도 결국엔 이 테슬라의 FSD하고는 다르게 범용성을 지금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표님 이야기대로라면 AI 쪽에도 네. 일단 진출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이제 범용성을 가지고 확장 또 확장 또 확장 해가지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의 파일을 또 가져가려는 그렇죠. 빅파마들이 그렇게 이제, 앞다투어서 의료 AI 쪽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그 반도체 수요가 여기에 늘어나겠죠.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다시 공급을 하는 거고. 요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참 잘한다라고 해야 될까? 영리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두 인식. 개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영리하게 잘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뉴스들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또 대입을 해보면 작년에는 루닛, 뷰노, 네. JLK 같은 영상 진단 쪽이 강했는데 사실 작년 3분기부터 이 기업들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새롭게 떠올랐던 유로핏이라든지 네. 고영이라든지 네.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 로봇주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시세를 보더라도 이제 고영으로 네. 좀 뽑을 수 있는데, 이 고영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뇌수술 분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 고영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인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의 해석과 약간은 유보적 부분에서의 해석으로 네.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자체적인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뇌수술 관련해서 고영이 그 수술 관련 로봇을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뇌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뇌수술을 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걸리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할 때 10시간이 걸리고요. 심장 관련 수술을 할 때는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내 수술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제가 의료 분야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10시간 동안 수술이 집행되게 되면 집중력 그리고 뇌라는 구조에 대한 수술할 때 집중력과 세밀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10시간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수술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란 대체 수단으로서의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이나 확장이나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뇌수술 관련된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 고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약간 유보적인 형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로봇 수술과 관련돼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뭐 한 20년 전부터 그 수술을 로봇이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국내에 한 2,300대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다빈치라고 하는 그 수술 로봇이 네, 있습니다. 있죠. 네. 이게 한 20억씩 하거든요. 원래 로봇 수술하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암 수술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그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한 1,000에서 2,000만 원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 수술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수술할 때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영이 굉장히 특화된 뇌수술 관련된 분야의 로봇을 출시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미 선점하고 있는 다빈치라는 로봇 제품이 있고요. 점유율을 뺏어야 되죠.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10대, 한 10세대 정도 국내에 이제 판매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당 뭐 10몇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영의 전체적인 그 뇌수술 관련 로봇의 생산 매출과 관련된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영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3D를 통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렇죠. 회사이거든요. 네, 이게 네. 매출의 9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주력 사업이고요.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로봇 그 뇌수술 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업 부분이 아직 태동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 체제에 있는 수술 로봇이 아주 강력한 그 미국 기업의 수술 로봇이 지금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의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뭔가 유보적인 면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시류는 변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의료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AI 접목된 형태로의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되어지는 제품군을 보유한 종목들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 AI 종목들이 단순하게 뭐 한 달, 두 달 주가 움직이고 마무리된 건 아니거든요. 네. 긴 시세를 한 번씩 다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이번 고영의 흐름도 물론 시장 파이는 크지 않지만 경쟁사도 아주 강력한 경쟁사가 있지만 이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 이슈가 발현되면서 주가 조금 반응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더 추가 상승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제가 숫자를 안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숫자를 들으니까 그렇게 또 많이 팔았다고 볼 수는 뭐 12세대 판 걸로 알고 없네요. 있습니다. 한 그렇죠. 10억대 호가하는 장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주가가 좀 미리 먼저 네. 반응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국내 유일이라는 강점이 있죠. 나 또 그렇게 그리고 봐야겠죠. 대학병원 내에서 수요가 지금 충분하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관점의 그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다시피 전체 매출의 파이는 지금 사실 검사 장비 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에 플러스 알파. 네.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점점 몸집이 더 커지고 특히나 다빈치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약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네. 재평가를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로봇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요새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의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특수성을 가진 지금 이야기하는 의료용 로봇에도 그렇죠. 관심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의료 로봇 쪽을 우리가 더 스터디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고용 말고 또 봐야 되는 종목군들 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위주로 보더라도 또 있을까요? 국내 위주로 해서 서치를 했기 때문에 국내 위주로 해서 딱 두 종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고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뉴로핏 정도가 이제 의료 관련한 이제 AI 로봇인데 요 두 종목 내에서 그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또 하나의 고민은 네. 또 중국 시장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들이 요새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중국에 묻으면 가장 문제되는 게 단가. 네.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로봇주들을 보는 시각에서 실적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뤘던 자동차와 함께하는 로봇을 제외하고 네. 지금 로봇만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네. 실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전략을 짠다면 네.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로봇 산업을 평가할 때 중국 기업이 글로벌리 탑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판단해 보게 되면 국내 로봇 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국내 기업의 투자 관점으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네. 글로벌리 이제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아직 양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부품과 관련된 로봇 기업의 시장 파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가 한 20% 네. 그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직 상장 전이지만 올해 상장이 되어질 걸 판단되는데 HD 현대 로보틱스가 글로벌리 한 2% 정도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작습니다. 국내 기업의 로봇 산업에 대한 절대적 비중은 글로벌리 판단해 보게 되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 대한 로봇에 대한 투자로 진행을 하실 때 국내에 국한되어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그 포지션을 그 우리가 투자 종목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봇 관련된 여러 뭐 액추에이션이라든가 휴머노이드라든가 뭐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글로벌리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특화될 수 있는 기업 내에서의 흐름을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90% 이상이 적자입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봇이 쓰임새가 지금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생산을 해도 판매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출 자체도 한 3,400억 연간 단위로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도 없고요. 수치상으로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특이하게 적자에서 흑자로 일부 전환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고요. 그게 지난해 템베거 나왔던 로보티즈가 지난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된다라고 확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주가 올라갔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됐고 이번 4분기에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로봇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뭐 관절이다, 액추에이터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이거를 관제하고 뭐 등등 여러 통제하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글로벌리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봇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뭐 어떤 로봇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글로벌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소프트웨어와 어떤 통제 관련 모듈 관련한 기업들이 앞으로 로봇 기업 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 내에서 글로벌 강점을 가지면서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일부 흑자라고 해도 한 자릿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흑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재무적 측면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